안녕하세요.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입니다. 편안한 밤 함께 할게요. 오늘 읽을 책은 역사가 기억하는 세계 100대 의학입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세계 100대 의학. 왕문샤 편저, 김정자 옮김, 출판사 꾸벅. 믿어지세요? 17세기 이전 제왕절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모의 뱃속에서 죽은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20세기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그때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은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큰 어려움 없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을까요? 이 책은 디스커버리와 영국 의학자 등 세계적인 잡지가 선정한 자료에 따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대 의학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광학 현미경. 17세기 이전의 과학계나 의학계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를 연구할 뿐이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도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 보면 나뭇잎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 사물을 크게 볼 수는 없을까? 13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의 목수들은 투명한 유리 렌즈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사물을 보면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훗날 사람들은 사물을 더욱 편리하게 관찰하기 위해 유리 렌즈로 안경을 만들었지만 이는 단지 사물을 아주 조금 크게 보여줄 뿐이었다. 1558년 스위스의 박물학자 코날드 제스너는 사물을 크게 확대해주는 투명 렌즈를 만들어 달팽이 껍데기를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투명 렌즈로 광학 확대와 과학 연구를 진행한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었다. 1590년대 네덜란드 미들부르흐의 안경 제조상 젠슨 부자는 양면 투명 렌즈를 겹쳐서 사물을 보면 사물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대 배수가 9에서 10배에 달하는 최초의 현미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미경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해 그저 신기한 물건으로만 취급해 시장에 내다 팔았다. 17세기 네덜란드 델프트의 평범한 목수집에서 태어난 안토니 레벤후크는 투명 렌즈를 만드는 작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특수한 렌즈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정교한 투명 렌즈 2개를 만들었는데 겹쳐진 두 렌즈의 거리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 보였다. 2개의 렌즈를 고정하고 상하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 그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던 중 불현듯 철로 만든 받침대와 통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렌즈를 기다란 통 양끝에 고정하고 통을 다시 받침대에 고정하면 사물을 편리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652년 레벤후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현미경이 드디어 탄생했다. 몇 년 뒤 그는 더 정밀하고 완전한 현미경을 만들었고
최초로 혈액 속 세포와 미생물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현미경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학 연구를 촉진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세포. 인류가 탄생한 이후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과 생명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예부터 생명체의 구성에 관한 다양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괴테는 나뭇잎이 모든 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말했으며, 로렌츠 오케는 척추마디가 동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다. 현미경이 발명됨에 따라 작은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렌즈의 배수가 낮은 탓에 사람들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1660년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훅은 황실학회, 영국 초기의 과학 조직이다. 황실학회에서 일하면서 현미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1662년 그는 배수가 300배에 달하는 현미경을 만들어 미세한 세계를 관찰했다. 1664년에는 현미경으로 마른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던 중 코르크가 무수히 많은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훅은 불규칙하게 나열된 이 작은 방을 세포라고 불렀다. 세포는 감옥에 나열된 작은 방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기원했다. 당시 코르크는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세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훅은 만약 코르크가 말라 있지 않다면 세포 안은 액체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추측했다. 그는 뜻밖의 발견에 고무되어 세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19세기 사람들은 식물 해부 연구에 주목했다. 독일의 식물학자 트레비라누스와 폰 무어는 세포가 식물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생각했다. 1820년대 이탈리아의 아미치가 에크로매틱 렌즈를 발명하여 세포의 상세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1831년 런던의 의사 로버트 브라운은 식물세포를 관찰하던 중 모든 식물세포가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1835년 체코슬로바키아인 푸르킨야는 현미경으로 달걀의 배핵을 발견했다. 그리고 동물 조직은 세포질로 구성된 배아에 존재하며 그 배아질은 식물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나 대학의 식물학 교수 마티아스 슐라이데는 1838년 관찰 결과를 공개하고 세포가 식물 구성의 기본 단위이며 모든 식물의 근원이라는 학설을 발표했다. 1839년 루뱅 대학의 해부학 교수 테오도 슈반이 세포학설을 동물계로까지 확대시키면서 모든 동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포학설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세포학설은 동식물의 통일성을 확인하고 생물학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세포학설은 진화론,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함께 19세기 자연과학의 3대 발견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균.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흥미로운 자연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량 작업을 거쳐 배수가 높은 현미경을 만들어냈다. 1673년 레베누크는 270배수의 현미경을 만들었다. 이로써 100만 분의 1미터의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미세한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실험실로 달려가 현미경 렌즈를 쳐다보았다. 그러던 1675년 폭우가 내려 그의 실험실 지붕이 뚫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레베누크는 뚫린 지붕 아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속절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던 그는 빗물 속에서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 연못에 고이는 빗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레베누크는 뜻밖에도 빗물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작은 주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다시 관찰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레베누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 각종 실험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빗물 속의 작은 주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작은 주민은 다른 곳에도 있을까? 그는 치아에서 빼낸 치석과 진흙을 각각 빗물과 섞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살아 움직이는 작은 주민을 발견했다. 레베누크는 실험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영국 황실학회로 보냈다. 그의 실험 보고서를 받아본 영국 황실학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빗물 속에 생물이 산다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누군가 장난치는 게 틀림없어. 보고서의 형식이나 문법을 보아하니 글의 진실성이 없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레베누크의 보고서에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다행히 당시 과학적 성과를 수집하고 있었던 영국 황실학회는 그의 보고서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영국 황실학회는 12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했다. 그들은 북해를 건너 레베누크의 고향인 네덜란드 델프트로 갔다. 레베누크의 실험실에서 물속의 작은 주민을 직접 본 시찰단은 크게 흥분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야. 시찰을 마친 그들은 영국 황실학회로 서둘러 전보를 보냈다. 레베누크의 실험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베누크가 발견한 작은 주민이 바로 세균이다. 그의 발견은 미시 세계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사람들은 신비한 미시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다. 레베누크는 세균이 질병을 퍼뜨린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1857년 파스테르가 레베누크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했다. 레베누크는 식초가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상처 소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의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제왕절제 수술. 고대의 여성의 출산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난산일 경우 산모와 아기의 목숨 둘 다 무사하지 못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는 산모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영아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죽은 산모의 뱃속에서 영아를 꺼내어 매장해 주라는 법령을 내렸다. 따라서 죽은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열어 태아를 끄집어낸 뒤 다시 봉합했다. 이 수술이 바로 제왕절개이다. 카이사르 제왕이 법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카이사르 절개술이라고 불렀다. 제왕절개는 죽은 산모에게 행해지던 수술이었다. 당시 많은 산모가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이어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왕절개로 살아있는 태아를 꺼내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1610년 비텐버그 의과대학의 외과의사였던 예레미야스 트로트만이 다른 외과의사와 조수 둘과 함께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산모에게 제왕절개를 실시했다. 수술 후 산모는 4주밖에 살지 못했으나 아기는 9년이나 살았다. 제왕절개는 비정상적인 태아의 위치로 인해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제왕절개는 아기의 목숨은 구했지만 마취제가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술한 산모의 목숨은 살리지 못했다. 1689년 프랑스의 외과의사 랑 르에로는 제왕절개를 시행하고 수술 후 산모와 영아를 모두 건강하게 살려냈다. 그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은 수술 후 관리에 달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당시 제왕절개를 한 대부분의 산모가 수술 후 관리 부실로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사망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 제왕절개를 한 산모 중에 4분의 1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후기 마취술과 무균 처리술이 발달하고 수술 절차가 개선되면서 제왕절개 성공률이 크게 올라갔다. 오늘날에는 출산 전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이라고 확인되면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다. 병리학 의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4세기 이전 의사들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병의 원인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 기가 막혔다.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부 의사들은 병으로 죽은 환자의 시체를 해부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체해부는 교회의 반대로 인해 금지되었다. 몇 년 뒤 유럽 대륙 전역에 흑열병의 유행에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상황의 시급함을 느낀 의사들은 금지령을 어기면서까지 시체를 해부해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부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 인체 기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고 흑열병 치료법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부검을 계속하다 보면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당시 사람들은 고대 로마의 해부학자 갈레노스가 설립한 동물 해부학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16세기 초 벨기에의 해부학 교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를 통해 중요한 발견을 했다. 1543년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에 대하여를 출판하고 인체 해부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해 여행하던 도중 병사했다. 의학계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의 견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18세기의 인체 해부에 대한 금기가 풀리자 의사들은 부검에 관한 논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해부학 교수 조반니 모르가니는 해부학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해부학에 흥미가 많았다. 그는 청소년기에 이미 볼로나 대학의 장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20대에는 해부학 서적을 편찬하는 일을 도우며 건강한 신체기관보다 병에 걸린 신체기관을 해부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30세가 되던 해 파두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된 베살리우스는
질병에 걸린 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면서 전면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1761년 모르가네는 600여 구의 시체를 부검하고 질병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서술한 해부로 인하여 검색된 질병의 위치와 원인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그때부터 모르가네는 병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인체 해부는 정상적인 인체기관과 질병에 걸린 인체기관의 다른 점을 비교하며 병리를 찾기 위한 용감한 도전이었다. 오늘날 현대의학은 인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불치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병리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천연두 접종.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전염병은 인류를 괴롭혀왔다. 몇 세기 전만 해도 괴질이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괴질에 걸린 환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고 시간이 지나면 고름으로 악화되어 큰 고통에 시달렸으며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오른 뒤 사망했다. 설사 운이 좋아 생명을 보존한다 해도 각막궤양으로 실명하거나 피부에 치유할 수 없는 흉터를 남겼다. 고대 그리스인은 울긋불긋한 곰보 자국을 남기는 이 병을 천연두라고 불렀다. 천연두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천연두는 국적, 성별, 나이, 빈부 차이를 막론하고 퍼져나갔다. 16세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천연두로 머리가 빠지고 큰 흉터가 생겼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천연두로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겼다. 1774년 루이 15세는 천연두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잉글랜드 메리 2세는 천연두에 걸려 생명을 잃었다. 황실 의사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는 황제도 천연두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일반 백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죽어도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몇 개월이나 살아남았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20세기에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가 3억 이상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이는 동시대의 전쟁으로 사망한 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천연두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은 인류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대 의학자들의 영감과 지혜를 자극하기도 했다. 중국인은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이치에 따라 인두 접종술을 발명했다. 인두 접종술로 어느 정도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인두를 접종하다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중국의 인두 접종술은 영국으로 건너와 40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영국의 작은 마을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인두를 접종하고도 늘어나는 사망자를 바라보며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너는 소젖을 짜는 여공이 가벼운 우두에 걸리고 난 뒤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두가 천연두에 면역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796년 5월 14일 제나는 처음으로 우두에 걸린 여공의 손에서 액을 채취하여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8세 남자아이의 팔에 접종했다. 접종 부위에는 전형적인 우두 상처가 남았다. 6주 뒤 제나는 다시 이 남자아이에게 천연두액을 접종했다. 그런데 면역력이 생긴 아이는 천연두에 전염되지 않았다. 제나는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한 끝에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천연두 백신은 안전했으며
접종 후에도 사람 사이에 전염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백신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늘날까지 우두 접종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알려졌다. 천연두 백신은 인류를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구해냈다. 197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가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천연두 바이러스는 미국의 실험실에만 존재할 뿐이다. 천연두 백신은 인류가 성공적으로 전염병을 몰아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청진기. 고대 그리스 시기 의사들은 얇은 천을 환자의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은 후 진찰을 했고, 이런 방법은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19세기까지 의사들은 이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했다. 1816년 어느 날 빠르게 달리던 마차가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저택 앞에 섰다. 이름난 의사인 르네 라에네크가 마차에서 내려 귀족 아가씨를 진찰했다. 창백한 얼굴의 여인은 긴 의자에 누워 미간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환자는 보기에도 병색이 역력했다. 여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라이네크는 심장병을 의심했다. 정확하게 진찰하려면 심장 소리를 들어봐야 했기 때문에 라이네크는 평소처럼 얇은 천을 사이로 귀를 대고 여인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인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라이네크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그는 며칠 전 보았던 한 광경이 떠올랐다. 파리의 한적한 거리에서 몇몇 아이들이 나무더미 위에서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대못으로 나무의 한쪽 끝을 때리면 다른 아이들이 다른 나무 끝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라이네크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나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 아이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그는 귀를 나무 끝에 대고 조용히 소리에 집중했다. 아저씨, 잘 들리세요? 그래, 잘 들리는구나. 그 생각이 난 라이네크는 바로 두꺼운 종이를 가져와 둘둘 말아서 원통으로 만들고는 여인의 심장 부위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과연 잡음이 조금 섞이긴 했지만 여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진찰을 마치고 약을 처방했다. 라이네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둥근 나무관을 만들었다. 길이 30cm, 지름 0.5cm의 나무관을 둘러 나누어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들고는 청진기라고 불렀다. 그는 또 효과적인 청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했다. 금속, 종이, 나무 등의 재료와 길이와 형태가 다른 청진기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길이 30cm의 양 끝에 나팔 모양의 나무가 달린 가운데가 텅 빈 청진기를 만들어냈다. 청진기를 발명한 라에네크는 효과적으로 심장질환 환자를 진찰할 수 있었고 그 분야의 1인자로 이름을 떨쳤다. 1840년 영국의 의사 조지 카네만은 라에네크가 설계한 편의용 청진기를 개량해 양유용 청진기를 만들었다. 그는 기막의 2개와 구부러진 고무관 2줄을 연결하고 속이 빈 원추형 거울을 붙였다. 카네만의 청진기는 동맥, 정맥, 심장, 폐, 내장의 소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산모 뱃속의 태아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1937년 카일은 카니만의 청진기를 개량해서 몸에 닿는 잡음판을 2개 달아 입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식 청진기를 만들었다. 그의 청진기는 병소를 찾는 데 훨씬 효과적이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오늘날 사용하는 전자청진기는 소리를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인체 내부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심장 소리를 기록하고 정상적인 소리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신식 청진기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라에네크가 설계하고 카니만이 개량한 청진기이다. 수혈. 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로를 느꼈지만 체력을 회복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혈액이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혈액을 보충해주면 체력도 회복되지 않을까? 혈액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선한 혈액으로 목욕하면 혈액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주 피 목욕을 했다. 오늘날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15세기 어느 유대인 의사는 최초로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피를 마시게 했다. 중풍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어린 나이에 피를 마시게 한 것이다. 물론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다. 17세기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 시스템을 발견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주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헌혈이다. 1665년 영국인 리처드 로원은 과다출혈로 죽기 직전의 개를 살리기 위해 건강한 개의 정맥을 잘라 수혈했다. 출혈이 심했던 개는 기력을 회복했다. 로워가 최초로 동물 대 동물의 헌혈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1667년 파리의 황실 의사 바티스트 데니는 한 외과 의사와 함께 동물의 피를 인체에 수혈하는 실험을 했다. 400ml의 양피를 과다출혈한 청년에게 수혈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 뒤로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친 그는 수혈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1668년 그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고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첫 번째로 동물의 피를 수혈한 환자는 살았지만 두 번째 수혈이 끝난 환자는 고열과 복통, 비지땀, 혈뇨 증세 등의 거부 반응을 보였고 세 번째 수혈을 마친 환자는 사망했다. 죽은 환자의 아내는 데니를 살인죄로 고소했고 이것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수혈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수혈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과연 안전하게 수혈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체 간의 수혈이 위험하다면 동체 간의 수혈은 어떨까? 1825년 영국의 의사 브렌델은 출혈이 심한 산모에게 신체가 건장한 청년의 피를 수혈하는 데 성공했다. 역사상 최초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혈이었다. 하지만 실험을 계속하면서 수혈받은 환자의 피가 응고되는 문제에 봉착했다. 동체 간의 수혈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비내 혈청학자 카를 란투슈타이너가 인간의 혈액형이 서로 다르며 A, B, AB,
O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혈액형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받으면 피가 응고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게 수혈의 비밀은 베일을 벗었다. 그로부터 수혈은 치료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꿈속에서 듣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닫을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